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잘 계시죠? 오늘은 1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이제 코로나19가 벌써 1년 전에 발생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형태로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17번째지만은 경제 강의로서는 9번째입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대공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 위기 첫 번째가 되겠고 다음 주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위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보면은 요 위에 아주 화려한 배가 하나 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닷속으로 큰 배가 하나가 현재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갯벌이죠.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이건 상류층이고 이건 중산층이고 이것은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소득층 한 50% 정도 되죠. 저소득층은 갯벌에 깔아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제3세계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수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죠. 그 다음에 이 중산층, 우리 중산층은 이 물 위에 떠 있어야 될 배인데 현재 이 중산층은 바닷속으로 깔아앉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원래 대체로 이제 저소득층이 한 5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중산층이 대개 한 40% 정도 보고 상류층이 한 10%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산층 40%가 현재 저소득층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류층이 현재 2013년에는 10%였었는데요. 현재는 1%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99%는 소득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인데 그 원인이 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 원인은 여기 보면은 트리클 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트리클 다운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리클 다운이 뭐냐?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낙수 효과를 하는 겁니다. 낙수 효과? 이분이 이제 아베 전 일본 총리인데 이 아베 전 총리도 낙수 효과를 노렸어요. 낙수 효과를 노렸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일본이 경제가 성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원화, 그 엔화를 찍어가지고 막 뿌리는 겁니다. 막 뿌려요. 막 뿌리게 되면은 막 뿌리고 또 하나는 감세도 하고 그리고 또 엔화 환율도 낮추고 그래서 이런 현상 요걸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엔화를 찍어서 막 뿌렸답니다. 엔화를 찍어서 막 뿌리니까 대기업이나 자산가한테 이익이 넘칩니다. 넘쳐서 흘러 떨어져요. 이게 낙수입니다. 흘러 떨어져서 대기업 사원들, 그다음 일부 중소기업 사원들 요 급료로 조금씩 이제 술잔에 차는 거죠. 이렇게 차고 요게 조금 넘쳐서 흘러서 낙수죠. 낙수가 돼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아주 조그만 기업체들, 많은 가정들, 그 다음에 연금생활자들한테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낙수 효과라 그럽니다. 낙수 효과인데 이 낙수 효과인데 실제 미국서도 똑같아요. 미국서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니까 달러를 찍어서 확 뿌렸어요. 은행에다 뿌린 거죠. 은행에다 뿌렸으면은 이 은행이 저소득층 또는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체의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사실 중소기업체는 돈이 꼭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게 신용이 좀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은행이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은행은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는 우산을 빌려줍니다. 우산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은 우산을 뺏어버려요. 이게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체는 사실 돈이 별로 필요 없는데 대기업체한테 돈을 빌려줘요. 왜요? 신용이 좋으니까 떼일 염려가 없거든. 근데 중소기업체는 정말 돈이 필요해요. 비 오는 거거든요. 비 오는데 우산을 줘야 되는데 우산 안 줍니다. 돈 안 줘요. 왜요? 떼일까봐. 그래서 미국도 이런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대기업체, 팡기업이라거든요. 팡기업, 이제 페이스북, 애플,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이런 기업체들한테 돈을 왕창 빌려줘가지고 여기만 잘 먹고 잘 살아요. 여기는요. 여기는 빈털터리. 이게 낙수 효과입니다. 낙수 효과가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런 일이 발생된 이유는 언제 때부터 발생되는가 하면요.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발생이 됩니다. 이게 2008년에 발생해가지고 6년간 끌어요. 6년 동안 2014년에 해결이 되는데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왜 발생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발생했는가 하면은 2000년도에 들어서가지고 닷컴 버블 붕괴가 돼요. 그 다음에 9.11 테러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걸프만 전쟁,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프간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온갖 전쟁 다 일어나요.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감세까지 하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니까 투자를 못 합니다.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제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성장 세 요소 있죠. 그죠? 투자, 그 다음에 소비, 수출. 근데 투자를 못 해요. 미국은 수출 못 합니다. 오로지 남은 건 소비입니다.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금융업, 미국은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죠? 2000년도 들어서 가지고 미국의 금융업 규제를 이제 철폐해줘요. 철폐해주면서 미국의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발달하면서 희한한 것도 만들어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규제가 완화되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뭔가 하면 가난한 신용도가 떨어지는 게 서브프라임이거든요. 서브프라임 돈 없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막 빌려주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빚을 내 가지고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돈 없는 사람이 또 은행에 빚을 내 가지고 아파트를 사도 돼요. 아파트 삽니다. 이제 100% 아파트 값의 100%를 돈을 빌려줘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값이 오르잖아요. 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또 돈을 또 더 빌려줘. 그러면 돈 없는 사람도 집을 갖게 됐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니까 그 돈으로 막 소비할 수 있습니다. 막 소비했죠. 그래서 미국은 이걸 이제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뭘로요? 월급은 원래는 월급이 올라가지고 월급으로 소비해야 되는데 월급이 별로 안 올랐거든요. 안 오르니까 빚을 내서 소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요.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해요.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면은 성장이 계속돼요. 계속 돈 빌려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아파트 값은 올랐다가 폭락하거든요. 폭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자꾸 이제 자산 가치가 오르고 소비자 물가 지수 오르니까 금리를 인상했어요. 금리를 1%에서 5.2%딱 인상하고 그다음에 집도 남아도니까 아파트가 이제 폭락해버리죠. 폭락해서 나타난 게 뭔가 하면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뭐냐? 부채 주도 성장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월스트리트가의 금융가들입니다. 이 금융가들이 신용 창출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돈의 몇십 배를 불려서 빌려준 거예요. 모든 책임은 월스트리트가의 금융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벤 버냉키, 그때 연준 의장이 벤 버냉키인데 벤 버냉키가 월스트리트가 금융가를 구조조정하려고 했어요.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IMF 때 그 종금사, 금융기관, 그다음에 기업체 파산식 많이 파산 정리했죠, 그죠? 이게 구조조정이야. 근데 여기에 월스트리트가의 이 사람 유태인들이거든요. 벤 버냉키도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 구조조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왜? 자기들이 회사 은행 망하니까. 그래서 벤 버냉키가 그렇게 구조조정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망하면 안 되니까 돈을 왕창 뿌려준 거예요. 얼마나요? 3조 5천억 달러를 뿌려줬습니다. 3조 5천억 달러 뿌려줘가지고 야들은 돈 홍수를 만나가지고 월가 거기는 완전히 이제 다 죽어야 될 파산해야 될 기업들, 파산해야 될 금융, 은행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이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안 좋은 거죠. 왜요? 국가의 빚으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러면서 이 월스트리트가에서는 그 돈 가지고 막 보너스 잔치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데모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돈이 그냥 뿌려진 겁니다. 이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원래는 경제 위기가 일어나면, 즉 공황 같은 게 일어나면 공황을 일으킨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예를 들면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일 경우에는 월스트리트가 전적인 책임이 있어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안 하고 돈을 그냥 막 갖다 뿌렸잖아요. 뿌렸는데 이게 어떤 현상인가 하면은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인데 마약을 놓은 상태와 같아요. 그래서 2008년부터 2009년, 2008년, 2009년부터 2019년 거의 10년 동안 마약 먹은 혼수 상태의 경제였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요, 미국만 홀로 성장했습니다. 돈의 힘으로. 다른 나라들은 거의 성장을 못해요. 1%, 2% 성장밖에 못합니다. 우리도 거의 3%밖에 성장 안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계 경제는 굉장히 허약한 상태인데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직격탄 맞았는데 직격탄 맞고 난 뒤에 그러면 세계 각국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면요,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건 아마 12번째인가 그때 강의를 한번 했던 건데요. 먼저 대처는 양적 완화라는 거하고 질적 완화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일명 금융정책이라고 그러고 질적 완화는 재정정책이라 그래요. 그 양적 완화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중앙은행, 미국의 이제 미국을 예로 들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돈이 아니고 돈을 찍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어디 가는가 하면요, 월스트리트를 가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7천억 달러,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는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3조 5천억 달러, 중앙은행이 3조 5천억 달러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월스트리트로 가요. 월가로 갑니다. 월가로 가가지고 10년짜리 이제 월가는 은행 그런 채권을 많이 가셨거든요. 그 채권을 사요. 돈을 주고 채권을 중앙은행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금융은행들은 현금이 왕창 생겼죠. 현금이 왕창 생기는데 이 현금을 어디다 줘야 되는가 하면 부실 기업체한테 대출해 줘야 돼요. 부실이 아니고 기업체들한테 대출해 줘야 되는데, 근데 돈이 필요한 그 업체는 대출을 잘 안 해줘요. 왜요? 신용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업체에다가 대출해 주는 거예요. 대출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살아나고, 주식 가격이 튀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바로 2008년도에 했던 양적 완화였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요, 양적 완화밖에 안 했습니다.
올해네.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코로나19 이후에는요, 먼저 이 중앙은행이 7천억 달러 정도는 채권을 탁 만들어가지고, 채권을 금융가에 현금이죠. 7천억 달러에 되는 현금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갔어요. 월가에 갔습니다. 월가에 가서 채권을 삽니다. 10년짜리 채권 사요. 장기치를 사야 됩니다. 10년짜리 채권 사면은 월가에서는 돈이 7천억 달러가 생겼죠. 7천억 달러가 생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한데 대출해 줘야죠. 근데 문제는 미국의 중소기업체는요, 꼭 돈이 필요한데 이게 이익을 못 내요. 이익을 못 내니까 여기에 빌려주면 잘못하면 떼일 염려가 있어요. 떼일 염려가 있으니까 돈 안 빌려줍니다. 안 빌려주고 어디다 빌려주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팡기업, 뭐 페이스북, 애플 이런 데로. 특히 애플. 이 애플은 이제 이게 그 이자도 5%, 5.25%든 걸 0.5% 낮췄잖아요. 0.25%로. 0.25% 낮췄는데 애플 같은 데서 이 돈을 왕창 대출받아요. 그 기준금리 비슷하게 뭐 0.5% 정도 되겠죠. 그 금리로 왕창 대출받아요. 대출받아서 뭐 했는가 하면요. 애플 주식을 사요. 자기 자사주를 사요. 자사주를 사서 자사주를 소각시킵니다. 소각시키면은 애플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주식값이 팍 튀어. 그래서 현재 애플 주식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그 오른 거에 한 4, 50%는 대출 받아가지고 아니면은 자기 이익도 많이 나니까. 이익 가지고 뭘 사는가 하면요. 자기 자사주를 사요. 이게 애플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대기업체, 중소기업도 똑같습니다. 모든 미국의 기업체들은 이익이 나면은 자기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시켜버려. 이게 주식 가격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 부동산 가격도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의 버블이 일어나고 자산 가치의 버블이 생기면은 이거는 빈부격차가 발생합니다. 빈부격차가 발생하면은 이거는요 이제 가난한 사람은 물건을 못 사잖아요. 그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황이 발생할 소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요것만 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코로나19는 요것도 하고 금융시 요것도 7천억 불 요것도 하고 그다음에 질적 완화 재정 정책을 씁니다. 재정 정책은 얼마나 쓰는가 하면은 양적 완화보다 훨씬 많이 썼어요. 왜요? 3조 2천억 달러를 썼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여기 월가에 돈을 줬더니만 이 실제 실물 경제로 돈이 안 흘러가고 필요한 중소기업체 이런 데 돈은 안 빌려주고 부동산이나 자산 가치만 왕창 올려주니까 이거 문제구나. 이거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어디다 뿌려주는가 하면요. 저소득층.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재난지원금이라 그러는데 국민 기본소득 보장이라 그래가지고 전번에 미국이 처음 뿌려준 게 인당 1,000달러 뿌려줬다는 거죠. 1인당 한 110만 원 뿌려줬죠. 우리는 1인당 한 25만 원 뿌렸지만은 미국은 110만 원 뿌렸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12월 달에 2020년 12월 달에 의회에 결정이 내려가지고 다시 600달러를 다시 모든 국민들한테 꼽아주도록 돈을 주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야 600불 적다. 1인당 2,000불씩 줘라.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올해는 더 많이 돈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일본도 인당 한 100만 원 정도 다 꼽아줬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질적 완화, 즉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업한테도 돈을 빌려줘요. 지금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생산 제대로 못 하잖아요. 안 팔리잖아요, 물건. 그러면 기업체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죠? 좀 실직도 생기는데, 그래서 기업체들한테는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빌려줘요. 단, 그냥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월급들, 직원 월급,
직원 월급, 만약 이게 그 직원을 해고해버리면은 실직자 생기면 큰일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해고하지 못하도록 내가 고용인들, 직원들한 월급은 내가 그냥 줄게. 공짜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의식주에 돈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금융가 돈 많은 사람들은요. 의식주에 돈 별로 안 써요. 안 쓰고 주로 어디에? 자산 같이 쓴단 말이에요. 자산 쓰면은 이 자산에 쓰면 이 돈이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시 중앙은행으로 꼽혀버려요. 그 쓰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돈을 쓰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의식주에 돈을 많이 써요. 거의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를 창출하거든요. 수요를 창출하니까 공장이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리기를 대체로 이제 이게 이 정책은 진보주의 정책 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요. 이거는요 보수 쪽에서 많이 씁니다. 원래 그래서 대체로 지금까지는 보수 쪽 정책인 중앙은행이 금융가에 돈 빌려주는 쪽으로 많이 썼어요.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이거 재정지출은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국회 승인 받기 어려우니까 그냥 쉬운 쪽으로 양적 완화를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수 쪽에서는요 국민들한테 돈 그냥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노인층한테 돈 많이 주고 그다음에 젊은 애들한테 돈 주고 군인 월급 올려주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공공사업 뭐 막 버리고 이런 거 하는 그걸 보수층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원래 지금은 이제 양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미국 같으면은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진보와 보수 갈등이 심한데 그 근원은 뭔가 하면요. 돈 문제에 걸렸습니다. 돈 문제에 걸려서 보수 쪽에서는 돈을 이쪽으로 줘라. 이쪽으로 왜 주냐. 이쪽으로 주면은 이게 포퓰리즘이다. 주지 마라. 그리고 진보 쪽에서는 여기 주면은 여기 중앙은행이 금융가에 돈을 주면은 이거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돈이 가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 가치만 올리기 때문에 여기 많이 주면 안 된다. 차라리 진보에서는 돈 없는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이거 포퓰리즘이다. 그 다음에 진보에서는 여기를 줘야 수요 창출이 되기 때문에 경제가 되살아난다. 이렇게 서로 양측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지금까지는 뭘 했냐? 지금까지는 이거 아니었어요. 거의가 코로나19가 일어나면서 이게 재정 지출을 했죠, 그죠? 질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다가 양적 완화를 했어요. 이 양적 완화든 질적 완화든 사실 이거는 전부 다 부채입니다. 부채요. 부채인데 이 부채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부채 주도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그 중에서 요게 부채 주도예요. 요거는 사실은 부채이긴 하지만 이거는 소득 주도라고 얘기해요. 요게 부채 주도 성장이고 요게 소득 주도 성장이 돼요. 정식으로 따진다면은. 그래서 이제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장을 하려면 경제가 성장하려면은 직원들의 월급이 많아야 된다. 그걸 이제 월급 봉투 안에 경제 성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반드시 공급이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이걸 가지고 소유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했는데 실제 이 사람이 쓰는 정책은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거든요. 소득주도 성장인데 소득이 많아야 성장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쓴 정책은 소득주도가 아니고 부채주도 경제 성장이었어요. 그래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 있을 때 이분은 아파트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죠? 아파트를 많이 짓고, 빚을 내서 아파트 짓고, 사람들로 하여금 빚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줘요. 완화해줘가지고 빚을 많이 내서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기분 좋아서 돈이 남으니까 그 돈으로 소비하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게 부채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그 부채주도 성장은 양적 완화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죠? 아파트 가격 올리고 주식 가격 올려요. 아, 이게 문제 있다. 문제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 있어. 원래는 이게 그 부채 주도 성장을 이 낙수 효과거든요. 그 대기업하고 고소득층한테 돈을 팍 뿌려줘요. 양적 완화 돈팍 뿌려주면은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 것이다. 공장을 짓고 뭐 이렇게 그래서 투자를 할 것이다라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투자는 안 하고 공장 짓는데 투자 안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해 버리니까 이 생산은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자산 가치만 올려버리니까 문제 있다 이거 문제 있으니까 그러면은 월급 봉투에 올려주자 월급을 올려주자 이게 소득 주도거든요. 이거는 분수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양적 완화는 요거는 낙수 효과이고 질적 완화 요거는 분수 효과입니다. 분수 효과인데 원래는 소득을 올려줘야 돼요. 소득을 올려주려고 어떻게 했느냐? 시간당 임금, 최저임금제를 적용했죠. 그죠? 최저임금제 적용하면은 아마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는 안 올라갔지만, 또 문제가 많았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지증대. 그러니까 세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저소득층한테 돈을 줘요. 줍니다. 공공 일자리 시켜서 돈 줘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또 거기다 돈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월급 봉투를 많이 주는 건 아니죠. 세금을 가지고 그 월급 봉투에 돈이 많아지려 그러면은 기업이 잘 돼야 되는데 기업이 성장 못 하잖아요. 성장 못 하기 때문에 월급 봉투에 돈이 많이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니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세금 가지고 꼽아주는 거예요, 이게. 세금 가지고 꼽아주면은 이 세금으로 소비할 것이다. 소비할 것이다. 소비하면은 경기가 성장할 것이다. 이게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근데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됐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뭔가 하면요. 소득 주도가 아니고 임금 주도 성장입니다. 우리나라 걸 이제 본땄는지 임금 주도 성장을 내세웠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어, 월급을 많이 줘서 이게 월급을 많이 줘가지고 경제 성장을 시키겠다 하는 의미보다는 지금 현재도 미국은 경제 성장이 안 돼요. 기업체가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줘서 성장시키다가 아니고 돈을 많이 찍어가지고 돈을 많이 찍거나 또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저소득층한테 돈을 꼽아주겠다. 꼽아주면은 이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돼서 소비가 증가되고 그러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이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원래 신자유주의 정책이 198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처하고 레이건 대통령 때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작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작됩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최소한으로 개입해요. 최소한 개입하고 모든 것은 시장의 경쟁 원리에 맡기는 겁니다. 경쟁 원리에 맡겨서 경쟁에 이기는 놈만 살고 그러면 경제가 더 튼튼해지고 활성화된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인데 근데 코로나19가 빵 터졌습니다. 빵 터지니까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나서야 되겠다.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고 정부가 나서 가지고 세금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돈을 찍어 가지고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꼽아줘서 돈을 쓰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게 뭔가 하면요. 임금주도 성장 혹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부채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부채라는 건 빚이잖아요. 빚인데 이 빚은 잘못하면은 우리 다음
다음 세대가 써야 될 돈을 땡겨서 미리 쓰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짊어진 부채를 우리 후손한테 넘겨준다는 것이 돼요. 이게 도덕적으로 조금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 후손 거 미리 돈 좀 땡겨 쓰자. 이게 이제 부채주도 성장이거든요. 물론 소득주도 성장도 돈 찍어서 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손이 쓸 돈을 사실은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부채주도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보다도 더 후손들의 돈을 더 많이 땡겨 쓰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이렇게 좀 뭐 그런 정권은 이 소득주도 성장을 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디테일, 실제 실행할 때에 이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 소득주도 성장은 월급 봉투 안에 경제 성장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월급 봉투 안에 경제 성장이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최저임금제 해야 되거든요. 돈 많이 줘라. 근데 최저임금제 할 때 잘 시행해야 되는데 최저임금제 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아파트 같은 데 경비원들 해고시켜 버리네. 그죠? 해고 많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식당 같은 데도 9시까지만 하고 그거 안 해. 안 하니까 실직자가 더 많이 생겨버려. 경비원 해고되고 그다음에 뭐 그 식당 같은 데 술집 같은 데도 9시 이후에는 문 닫아버리고 일자리가 점점점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흥업소도 임금 때문에 근무 시간을 단축시켜 버리니까 일자리 점점 없어지네. 그러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이 더 저소득층한테 어려움을 안겨주더라 이거죠.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부채주도 성장할 때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정영환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 때 그때 아파트를 얼마나 짓는가 하면 70만 호 지었어요. 70만 원 빚을 내서 70만 원 짓고 사람들로 하여금 빚을 내가지고 집 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이게 서로 문정권 들어서 가지고는 이거 문제 있다. 이거 부채주도 안 되겠다. 그래서 집 짓는 걸 좀 억제했잖아요. 억제해서 얼마를 했는가 하면 50만 호를 지었어요. 우리나라에 1년에 70만 호 지어야 제대로 돌아가는데 50만 호 지으니까 집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니까 집값이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폭등하게 돼요. 집값이 폭등하니까 문제 크죠. 굉장히 문제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소득주도 성장은 의미는 참 좋아요. 뜻은 좋아요. 좋은데 실행할 때 아주 정밀한 계획하에 실행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은 오히려 더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리만 브라더스 사태까지는 양적 완화만 했어요. 코로나19는 질적 완화를 했습니다. 질적 완화해서 돈을 저소득층한테 막 뺐어요. 이걸 계속 할 수 있느냐. 저소득층이 중산층 올라갈 때까지 돈을 계속 풀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푸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이제 MMT라 하는 방법이 있어요. MMT 이게 뭔가 하면 모던 모니터리 시어리에서 현대 화폐 이론이라 하는 겁니다. 원래 정부는 이제 여기에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하면 3조 2천억 달러를 썼잖아. 그죠? 3조 2천억 달러를 썼는데 여기에 3조 2천억 달러만큼 채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채권을 만들어서 연방준비제도 연준에 갖다 줘요. 연준에 갖다 주면은 이 연준에 있는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그냥 윤전기로 돌려서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3조 2천억 달러를 줬습니다. 줘가지고 이걸 갖다 뿌렸어요. 뿌리면 3조 2천억 달러는 국가 부채죠. 국가 부채입니다. 국가 부채인데 이거는 연준 보고 그 3조 2천억 달러 채권 버텨버려라.
불태워버려라. 불태워버려요. 정리. 불태워버리면은 국가 부채가 아니에요. 그냥 돈만 찍은 거. 여기 뭔가 하면요. MMT입니다. 모던 모니터리 시어리. 근데 자, 이거 쓰는 나라가 미국이 처음 안 해요. 일본이 처음 썼습니다. 일본은 아베가 딱 등장하면서 1년에 얼마씩 뿌리는가 하면 80조 엔, 우리 돈으로 800조 원을 매년 뿌렸어요. 그런데 이 돈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나라의 예산이 원래 2021년 예산이 588조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800조를 매년 뿌린 거예요. MMT, 원래 MMT라고 100% 하기는 어려운데 이 800조 중에 약 50%는 MMT 성격이 있어요. 이걸 갖다 뿌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못합니다. 왜 못하는가 하면은 MMT, 그러니까 돈을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나라는 그 국제 기축통화, 달러 기축통화죠. 기축통화일 경우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너무 많이 찍으면요 달러 값이 떨어집니다. 지금 달러 값 많이 떨어졌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많이 찍었기 때문에 달러 값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되는 거거든요. 문제돼가지고 나중에 더 많이 떨어지면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 하더라도 계속 돈을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찍어내면 굉장히 문제되고 그 한도가 뭐냐? 가장 많이 찍어낼 때가 뭔가 하면 완전 고용이 될 때까지만, 그까지만 찍어낼 수 있어요. 그 이상 찍어내면 안 됩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이 굉장히 많이 찍거든요. 찍었는데 왜 일본이 찍을 수 있었는가 하면은 일본이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대지진이 일어나면서요, 엔고가 돼요. 엔고 1달러에 75엔이 됩니다. 무지무지하게 엔고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G20에 가가지고 빌었습니다. 우리 지금 도저히 이래서 못 산다. 못 사니까 엔저가 되도록 좀 허용 좀 해달라. 그래서 허용 받았잖아요. 허용 받아서 엔저하는 방법은 가면요, 엔화를 막 찍어내는 거예요. 엔화를 막 찍어냅니다. 엄청나게 찍어내요. 이게 뭔가 하면 MMT가 돼요. 그래서 일본이 먼저 MMT를 했던 거예요.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120엔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103, 4엔까지 이제 엔저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기축통화든가 아니면 국제결제통화. 국제결제통화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유로화,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달러. 이렇게 이 나라들은 어느 정도 MMT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미국처럼 돈을 막 찍어버리면은 100% 인플레이션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하기도 힘들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돈을 막 찍잖아요? 막 찍으면은 여기에 원화가 절하가 돼요? 원화가 현재 1달러에 190원 하는 게 1달러에 1,500원씩 가버리거든요. 1,500원 가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수출이 잘 되니까 여기에 그 환율 조작국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음대로 돈을 못 찍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주도 성장 이것도 계속 할 수 있느냐? 그거 못해요. 못합니다. 일단 양적 완화든 질적 완화든 전부 다 사실은 이게 정부 빚이거든요. 빚입니다. 빚 문제입니다. 이제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은 돈을 막 찍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돈 많이 찍었습니다. 중도 찍고 일본 찍고 다 찍었어요. 그런데 얼마 찍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GDP의 10% 이상 찍어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은 2.9%, 그 다음에 일본 7.1%, 싱가포르 7.9%. 이 정도 돈을 찍어서 뿌렸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적게 뿌렸습니다. 우리나라는 4번에 걸쳐서 추경이 있었는데 이게 77.7조인데 GDP 대비 4.5%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돈을 적게 뿌린 겁니다. 네. 어쨌든 빚이죠. 근데 문제는 현재 2000년 이전까지는 세계가 거의 빚이 없었어요. 빚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빚이 점점점 늘어났어요. 지금은요, 전 세계가 빚더미에 얹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빚을 누가 갚을 거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빚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빚은, 원래 이제 재정 정책에 의해서 국가 부채가 증가했는데요. 선진국의 경우는, GDP 대비 128%, 128%입니다. 128%.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한 60% 선에 이릅니다. 일러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빚은 이제 재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국고채가 거의 대부분이요. 국고채권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외평채, 뭐 국민주택채권, 차입금 등등등등 나눠 있고 지방 정부는 3.3%밖에 안 돼요. 이게 거의 다가 중앙정부의 부채요. 지방정부는 아주 적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적으냐? 중국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 채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적은가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지방자치제도잖아요. 지방자치제도가 되어서 4년마다 시장이나 군수가 바뀌어요. 선거를 뽑잖아요. 선거를 뽑으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돈을 막 쓸 수가 있어요. 채권을 만약에 지방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면, 빚을 낼 수 있으면은 시장이나 그다음에 도지사 군수들은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돈을 막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 중앙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규제해 버립니다. 아주 더러워서 못 쓰겠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해 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지방 정부 채무는 3.3%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어요. 적은데 문제는 이제 채무, 국가 채무, 국가 채무는 크게 D1, D2, D3로 나눠집니다. D1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채무를 D1이라 그래요. 요거는 IMF에서 각국의 부채가 얼마 되는가를 비교할 때 D1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채무만 그게 국가 채무가 아니에요. 아닌데 일단은 이걸 가지고 이제 국가 채무라 그래가지고 IMF의 비교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정부 부채라는 게 있어요. 일반 정부 부채를 D2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D1, 즉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채무에다가 국민연금공단하고 건강보험공단, 이 공단이라는 게 원래 정부가 사무실 얻어주고 직원들 월급 주고 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국책연구소들도 전부 다 국가에서 돈을 다 줘요. 여기에 부채가 있습니다. 이 부채를 합한 걸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요, D2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OECD나 언론에 국가 부채가 얼마냐 그랬을 때 그 국가 부채를 하는 것은 D1이 아니고 D2입니다. D2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2020년에 45%죠. 45%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D2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D3라는 게 있습니다. D3는 사실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D3가 있는데 D3는 뭔가 하면 한전 같은 경우, 한전은 주식회사이지만은 한전이 지 맘대로 전기요금 올릴 수 있냐 못 올려요. 국가가 통제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들,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등 공사들, 이 공사들은 이게 뭔가 하면요, 요거는 이게 민간 기업체가 아니거든요. 민간 기업체가 아니면서 국가 기업체 비슷해요. 국가 기업체지 거의. 여기에 공사들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D3라는 것은 D1 플러스 D2, D2, 이 D2에다가 공사들의 부채를 합한 게 D3가 돼요. 근데 D3는, 언론 같은 데에서 비교할 때, 국가 부채 비교할 때 D3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공사들의 부채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공공부채인데요. 이 공공부채가 이게 뭔가 하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공공부채고 공사들
한전이나 공사들 요게 부채가 얼마인가면요. 부채가 378조입니다. 378조인데 그럼 여기 378조는 원래 이제 D2가 2019년까지 얼마였는가면요. 735조가 돼서 이게 42.5%인데 2020년에 이게 45%가 됐어요. 근데 요거 여기다가 공사 부채를 합하면은 여기 몇 프로 되는가면요. 62.5%, 약 63%가 돼요. 63%니까 우리나라의 부채는 63%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공부채라 하는 성격이 뭔가 하면요. 이 공공부채는 공사죠. 공사인데 이 공사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의 성격이 아니고 사회주의적 성격이에요. 사회주의 성격이 돼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공사 보고 뭐라 그런가 하면 공사 보고 야, 이건 많이 안 해도 된다. 이거 안 해도 된다. 이거 안 해도 되고 직원들 가능한 한 많이 채용하고 함부로 짜지 말고 비정규직 쓰지 말고 정규직 쓰고 그다음에 월급도 좀 제대로 주고 그리고 한전 보고는 야 한전 너 좀 손해 나더라도 전기요금 올리지 마.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로 야 너 손해 나더라도 물값 함부로 올리지 마. 도로공사 보고 뭐라는가 하면 야 설 때나 추석 때 그 도로 통행세 그거 받지 마. 손해 나더라도 이게 뭐요? 이게 사회주의 정책이에요. 사회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보수주의 정권이 들었으면은 이거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해요.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 때 공사들 타이트하게 관리했잖아요. 그죠? 빚 없애라.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했어요. 그때 빚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요, 진보주의 정책, 여기 사회주의, 예를 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 사회민주당이잖아요, 이게요. 더불어가 사회거든. 사회민주당이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공사한테 뭐라는가 하면은 야, 직원들 함부로 짜지 마. 직원들 그것도 좀 줘. 제대로 줘. 공사들 손해 나도 괜찮아. 정부가 돈 줄게.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행세도 받지 말고 설이나 추석 때 전기도 올리지 말고 세금도 올리지 말고 물세도 올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공공부문 공사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378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나라에도 있느냐? 다른 나라는 이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한전인데 한전에 이제 우리는 보통 전기요금 안 그래 전기세라 그럽니다. 그죠? 세금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한전이 국가 기업체가 된 거예요. 이게. 국가 기업체의 성격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전기요금 싸거든. 얼마나 싼가 한번 볼까요? 되게 우리 이제 300kW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300kW를 많이 쓰는데 300kW를 많이 쓰는데 한국은 한 38,000원 정도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요 10만 원 넘어가요. 일본요 전기요금 굉장히 비쌉니다. 일본의 전기요금 비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민영화되어 있거든요. 민영화가 되면 이익을 따져요. 이익을 내야 돼.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3배나 비싸요. 3배 비쌉니다. 그 다음에 수도요금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요금도 우리는 수자원공사 있어가지고 이게 마치 우리 수도세, 세금 대신 내는데 돈이 굉장히 싸요. 싼데 톤당 원가가요. 톤당 요금이 한국에 비해서 일본은 2배 비싸요. 미국은 3배 비싸. 다른 나라 훨씬 더 비싸. 물값이. 왜요? 전부 다 이게 민영화되어 있거든. 우리는요. 우리 공사 이제 사회주의적인 성격인 공사화돼서 이렇게 싼 겁니다. 그 다음에 철도공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철도공사도 일본에 비해서 KTX 요금이 일본에 비해서 반밖에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영화 안 돼가지고. 의료보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료보험 마찬가지인데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은 민영화되어 있죠, 그죠? 민영화돼가지고 사실 우리 의료보험제도 이거요. 이게 사회주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띄가지고, 돈 없는 사람, 돈 적게 띄게 해가지고 보태주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주의 성격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의료보험제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보면 예를 들면 맹장 수술하는 거요. 맹장 수술할 때, 우리가 얼마 드는가 하면, 여기에 달러니까 여기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200만 원. 근데 미국은요. 미국은 얼마나 들어가면 1,400만 원 들어가요. 1,400만 원. 왜요? 민영화되겠으니까. 그래서 전번에 이제 제주도에 민영화된 병원 생긴다 할 때 적극 반대,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제주도가 민영 병원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발전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전체 민영 병원이 민간 병원이 생기면은 민영 이익을 챙기는 병원이 생기면은 돈이 의료 수가가 엄청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런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도립병원, 시립병원 있잖아요, 그죠? 도립병원, 시립병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치가 생기면은 정부가 대신 해줘요. 그래서 지금 진보주의 정권에서는 그 시립병원, 도립병원 보면 뭐라는가 하면 비 줘도 좀 괜찮아. 우리가 좀 돈 줄게.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가난한 사람들 많이 좀 치료해주고 좀 제대로 좀 치료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런데 보수주의 정권은 안 그래요. 보수주의 정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익 내라. 이익 안 내면은 국가가 돈 많이 주면 국가가 빚이 많아지고 허약해진다. 국강병 정책이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못 내는 도립병원, 시립병원은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옛날에 경남지사가 병원 하나 없었잖아. 그죠? 이제 그런 맥락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국가부채 문제를 따질 때, 연금 및 퇴직 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공무원 교직원들한테 연금 줘야 하잖아요. 그죠? 퇴직 충당금도 줘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엄청난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가 얼마나 되느냐? 500조가 돼요. 500조. 500조 되는데 원래 다른 나라에서 이거 계산 안 해요.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부러 뺀 건 아닙니다. 일부러 뺀 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계산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뺀 건데 실제로 D3에다가 연금 퇴직 충당금까지 하면은 이게 1,550조가 돼버려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얼마입니까? 45%거든요. 45%. 그런데 모든 걸 다 하면은 45%가 아니고 90%가 돼버려요. 90%가 되는데 이제 원래 그 OECD 평균은 100%가 100%쯤 돼요. 100% 좀 넘어요. OECD 평균보다 적지만은 우리나라 국가 부채도 만만치 않습니다. 9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국가 부채가 많으니까 재정 준칙 만들자. 전번에 그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 재정 준칙 만들자 그렇게 얘기했고 또 기획재정부에서도 사실은 재정 준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 국민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로 하자. 60%로 하자 하는 거는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지금 45%잖아. 그죠? 45%인데 그 이상 넘어가지 말자. 예. 그 다음에 그 1년의 재정 수지 비율을 마이너스 3%로 하자. 한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4%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거 벌써 넘어간 거예요, 이게. 재정 주칙 위반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한도 초과됐잖아요. 그죠? 한도 초과 때는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자. 이걸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만들고 2025년부터 적용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EU가 탄생할 때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0년 돼가지고 EU가 이거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거 EU에서는 2020년 이거 정지시킨 겁니다. 이렇게 부채가 국가 부채가 현재 우리나라 실질 국가 부채는 90%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기업 부채도 우리나라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 이 기업 부채가 현재 이게 2019년도 자료인데요. 2020년도는 이게 100%가 넘어갑니다. 100%가 넘어가면 언제 때가 비슷한가 하면요. IMF 때 기업 부채가 비슷해요.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현재 기업 부채가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는 중국이요. 중국은 155%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망한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중국의 기업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우리나라 가장 문제되는 게 가계부채요. 현재 2019년에 가계부채가 얼마인가 하면 이게 97.9%입니다. 근데
2020년 돼가지고 이게 얼마가 되는가 하면요. 거의 100%가 가르쳤어요. 100% 되는데 이 100% 된다, 이제 100%될 때 이게 퍼센트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분모는 우리나라의 총 GDP 1900조. 1900조가 분모가 되고, 그러면 가계부채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인가 하면요. 100% 되면은 1900조. 가계부채 1900조요. 기업체 부채. 기업체 부채도 총 GDP가 1900조니까 기업체도 거의 1900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빚에 얹혀 사는 게 됐죠. 전 세계가 다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빚이 없어지느냐? 없어집니다. 빚 한번 생기잖아요. 그죠? 빚은 안 없어지고 빚은 그냥 이동만 해요. 어떻게 이동하냐? 볼까요? 미국의 글로벌 금융 위기가 생겼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생기는데 이 빚은 책임이 누가 있는가 하면요. 금융권이었어요. 금융권이 파생 상품 만들어가지고 온갖 데 다 뿌려가지고 빚이 이제 부도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금융권이었죠. 그죠? 모든 책임은 금융권입니다. 금융권인데 금융권이 자기 책임 안 지려고 무조건 돈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 미국 정부에서 월가의 돈을 3조 5천억 불 뿌렸잖아요. 뿌려가지고 이게 금융기업체가 다 살아났거든요. 살아났는데 그러면 여기는 부채가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가 어디로 갔어요? 정부로 간 거예요. 왜요? 정부가 돈을 찍어서 뿌렸잖아요. 돈 찍을 때 뭐예요? 이게 국가 채무거든. 국가 채무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럽 재정 위기입니다. 유럽 재정 위기에서 그리스인데요. 그리스 국가 재정 부도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 되는가 하면 약 4천억 불 지원을 받았어요. 원래 이제 재정 위기가 발생되면은 그리스에서 빚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에서 뭐라고 하면 빚째라. 나 못 갚겠다. 빚째라. 빚째라 그러니까 빚째면 큰일 나요. 그리스가 유럽에서 탈퇴하잖아요. 탈퇴하면 다른 나라도 탈퇴하게 되고 유럽 연합이 EU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이게 빚째라 하는 걸 빚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줬어요. 부채 탕감했는데 얼마 탕감했냐? 4천억 불 탕감했어요. 우리 IMF 때 돈 빌려준 게 뭐 한 200억 불, 원래는 이제 550억 불 빌려주기로 했는데 그만큼 안 빌려줬어요. 그렇게 빌려주는 우리나라를 온갖 난도질 다 했는데 그리스는 빚자르니까 배를 못 잽니다. 못 째고 오히려 4천억 불 빌려주고 부채 탕감, 그다음에 이자 탕감. 그러면 그 빚은 어디로 갔어요? 그리스는 국가 부채가 없어졌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이 부채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 4천억 불 빌려줬잖아. 그 4천억 불은 다른 나라 빚이요. 다른 나라 빚이고 다른 나라의 은행 빚으로 옮겨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부채가 다른 유럽 국가로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 간에도 부채가 이동해요. 국가 간에도 부채가 이동하는데 여기 이제 국가는 어떻게 이동하는가 하면 여기 글로벌 국제금융 위기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못 사네. 총수요, 물건을 못 사. 소비를 못 해요. 그 다음에 유럽도 재정 위기가 일어나니까 물건을 못 사.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중국은 2000년도 한 5, 6년 될 때 경기가 좋잖아요. 좋으니까 EU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소비를 많이 할 것이다. 많이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기업체가 투자를 엄청 했어요. 근데 기업체 돈을 빌렸었지. 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많아지는데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미국이 수입을 못 해주네. 유럽 재정 위기 때문에 수입을 못 해주네. 못 해주니까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미국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소비 안 해요. 소비 안 하니까 부채가 없어졌습니다. 부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기업이 엄청나게 투자했거든. 투자하니까
이 중국의 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업 부채가 증가하니까 좀 중국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이 기업 부채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가를 푹 띄워요. 주가를 뭉 띄워가지고 주가가 천리된 게 6천까지 올라갔잖아요. 6천까지 올라가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해요. 그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의 돈을, 국민들의 돈을 자기가 그냥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업은 부채가 줄어들고 누가 부채가 늘어나요? 가계가 부채가, 개인이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부채가 늘어났어요. 가계 부채, 개인 부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중국 보면은 기업 부채가 많잖아요. 기업 부채가 많은데 이 빚을 내가지고 집을 많이 짓어요. 집을 많이 짓는데 얼마나 많이 짓느냐? 지금 빈집이요. 중국은 5천만 원 있어요. 5천만 원. 엄청나게 빈집이 많습니다. 빈집이 많은데 기업으로 봐서 큰일이죠, 이게. 기업 부채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꿔요. 그걸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중국에는 농공민이라는 게 있어요. 농공민이 2억 5천만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농촌에서 사는데 도시에 돈 벌러 가잖아요. 돈 벌러 가면은 그걸 도시에 집을 못 사요. 못 사고 그냥 호주 없이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가서 도시에 가서 생활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2020년 딱 돼서 이제 호주제를 폐지합니다.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농민공도 도시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내세는 거예요. 농민공이 도시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야. 빈집 5천만 원 있는데. 근데 농민공은 뭐 돈이 있나? 돈 없으니까 은행에 돈을 빌려서 빈집 사는 거예요. 빈집 사면은 기업 부채는 줄어들죠. 그러면요, 개인은 빈집에서 사니까 개인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한번 발생되면요, 부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채는 그냥 이동할 뿐입니다. 이동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증대하면은 이게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하잖아요. 항상 경제 위기는요, 부채가 증대할 때 반드시 경제 위기가 발생돼요. 근데 그 경제 위기가 발생되면은 이게 해결해야죠. 그죠? 해결하는 게 뭔가 빚잔치입니다. 빚잔치인데 전부 다 사람들 다 빚잔치였어요. 대공황이 이게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1929년도에 대공황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대공황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요? 대공황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자산가들이요. 돈 많은 사람들, 은행들입니다.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왕창 빌려가지고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하다가 그만 이게 부동산이 붕괴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쪽박 찬 겁니다. 쪽박 차가지고 뉴욕에 있는 그 공원에 천막 지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나쁜 놈들 빚잔치하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버블 붕괴. 일본 버블 붕괴도 돈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그 다음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 자산가들하고 그 다음에 금융, 특히 은행들을 파산시켜버렸습니다. 파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빚잔치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제금융위기, 그 다음에 글로벌 국제금융위기 2007년이죠. 이건 은행이죠. 은행들 잘못입니다. 은행 잘못인데 이게 은행 파산시켜야 되는데 이때 파산 못 시켰어요. 못 시키면서 그냥 돈을 팍 풀어가지고 그냥 돈으로 떼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그다음 우리나라 외환위기입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1기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금융권하고 기업이 잘못한 거죠. 그죠? 금융권하고 기업이 엄청나게 빚내서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IMF 해결은 어떻게 했어요? 해결은 금융 구조조정하고 기업 파산시키고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 재정위기. 그리스 재정위기는 이거는 배째라 해가지고 결국 이 빚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제위기의 해결을 하는 것은요, 빚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코로나19의 빚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이 엄청나게 많은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시간이 조금 되는데 좀 빨리 끝낼게요. 첫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요, 경제성장입니다. 경제성장인데 이 경제성장을 하게 되면은 빚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국가 부채가 45%잖아요. 그죠? 이 45%의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GDP 1900조입니다. 1900조고 국가 부채액이 855조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 나는가 하면요. 45%가 나와요. 45%.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3% 됐어요. 경제 성장률이 3% 되고 인플레이션이 2%가 되면은 여기에 3% 더하기 2%는 5%죠. 5% 됩니다. 5%가 되면은 GDP 1900조에 5%가 증가돼서 95조가 증가돼요. GDP가 증가한 것 똑같아요. GDP가 95조 증가하면은 이거 분모로 하고 국가 부채는 증감이 없어요. 855조를 하면은 요게 국가 부채가 42.8% 한 2.2%가 줄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하면은 국가 부채가 줍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국가 부채가 줄어요. 근데 문제는 경제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현재 사회는 수축 사회라 그러는 겁니다. 수축 사회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인구가 줄어든다요.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초고령화가 되는 겁니다. 초고령화란 의미는 뭔가 하면 나이 65세 이상이 20% 이상 되면은 초고령화가 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요, 2006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유럽은 2008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어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은 65세 되면 일 안 하잖아, 그죠? 일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해. 소비 안 하면 성장 안 돼요. 성장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요, 성장이 멈춰버려요.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일본이 현재 성장이 얼마냐? 성장이 1%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초고령화 사회 때문에 그래요. 발버둥 치고 노력해봐야 소비가 안 되니까 성장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나라는 현재 2026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갑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은 성장이 멈추게 됐어요. 어느 나라 예외가 아닙니다. 또 하나, 인구가 줄어들어요. 일본에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가 줄어들었고요. 우리나라는 2020년에 얼마 줄어들었는지 아십니까? 2020년에 2만 8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만 800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현재 우리나라에 군 단위의 인구가 얼마인가 하면요, 2만 명 안 되는 게 있어요. 2만 명 수준 많아요. 그러니까 1년에 2만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2만 명이 줄었다는 얘기는 1년에 군 하나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년쯤 지나면 인구가요 10만 명 줄어요. 10만 명 준다는 얘기는 도시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요. 이거는요, 성장이 완전히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초고령화 되든가 인구가 줄어들면은 무조건 성장은 정지돼요. 성장으로 빚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채도 많고 인구 주는데 이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장으로는 부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어딘가 하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요, 2000년도 초에 주가 지수가 한 3분의 2밖에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왜요? 이탈리아가 초고령화 사회거든요. 초고령화 사회 가지고 발버둥 쳐도 성장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똑같아요. 2000년 초에 주가 지수를 회복을 못 해요. 왜요? 프랑스도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국 똑같아요. 영국도 2000년 초에 주가 지수 회복 못 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주가 지수가 38,000인데 지금은 한 28,000, 29,000 되는데 회복 못 하잖아요. 회복 못 하는 이유가 그것도 일본의 주가 지수는요, 아베가 들어서가지고 엔화를 막 뛰어가지고 주식을 막 사요. 그래서 주식이 그렇게 오른 것이지, 실제는요, 일본 주식은 정상적인 주식이라면 2만 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현재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이게 멈추고 주식 안 올라가요. 스페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절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으면 성장으로는 부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긴축재정. 우리나라도 빚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빚이 많으면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이제 빚
이제 줄여 나가잖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줄여 나가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긴축 재정할 수 있느냐? 긴축 재정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중앙은행이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양적 완화, 질적 완화 돈 막 풀었잖아요. 막 풀었습니다. 근데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2010년쯤 한 2년쯤 돼가지고 연준 의장이 그때 벤 베링키잖아요, 그죠? 벤 베링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돈 확 푸니까 주가 팍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이제 경제 어느 정도 회복되는갑다.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를 줄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테이퍼링이라 그래요. 테이퍼링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주가 팍 떨어졌어요. 그래서 벤 베링키가 알았어 또 다시 완화해 줄게. 또 완화해주니까 완화해준 만큼 주가가 올라요. 또 주가 또 좀 좋을까 그러니까 또 떨어져. 또 완화해주니까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2008년에 일어난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요, 코로나19보다가 이거는 좀 쉬워요. 근데 코로나19 때는 돈을 더 풀었는데 돈을 준다는 기미만 보이면 주가 폭락하고 부동산 폭락합니다.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긴축 재정 정말로 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 하기 어려워요. 이걸로 그러니까 부채 해결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채 문제 해결 이제 그러면 세금만 걷으면 돼요. 세금만 걷으면 이제 국가 부채 없어지잖아요. 세금만 걷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소득세인데 이 소득세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75%나 내요. 우리나라는 얼마인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최고 소득세 많이 내는 게 38%. 뭐 미국, 일본 전부 다 우리보다 좀 많아요. 우리보다 좀 많아서 그런데도 우리나라 세금 많이 낸다고 지금 불만 많잖아요. 불만 세금 많이 내게 하면은 이게 저 반란이 나요, 반란. 그러니까 함부로 세금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부유세 도입하자고 찬성이 많지만은 부유세 잘못 도입하게 되면은 돈 많은 사람 돈 다 나라 가버리니까 그것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유세도 문제 있고 또 그다음 법인세인데요. 법인세의 경우에는 원래 우리나라 법인세가 22%가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35%였거든요. 35%인데 트럼프가 딱 들었어가지고 이거 법인세 줄인다 해가지고 얼마 줄였는가 하면요. 21%팍 낮췄어요. 팍 낮추니까 기업체가 팍 성장했죠.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 당선 대통령이네. 바이든 대통령이네.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하겠다. 증세해서 현재 21%인 그 법인세 28% 올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요? 국가채무 줄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부가치세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다른 나라 부가치세 보면 굉장히 많아요. OECD 평균이 19%입니다. 우리나라 10%, 일본 8%, 그죠? 일본이 제일 적어요. 제일 적은데, 일본도 부가치세 올리고 싶은데 못 올려요. 올리면 이게 경제가 꼬꾸라지니까. 그래서 독일 19%, 그리스 22%, 영국 20%, 그래서 다른 나라는 부가치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나라는 부가세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플레이션. 이제 부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정책을 이제 일본이 썼잖아요. 인플레이션 정책 쓰는데도 안 돼, 이게. 돈을 막 찍었는데도 인플레이션 아니고 만날 디플레이션이지. 왜요? 돈 찍으면 이게 중앙은행 바로 가버리거든. 그래서 이것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 예. 다음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하고 현대화폐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현대화폐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중앙은행에 갖다 줍니다. 중앙은행에 갖다 주면은 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정부한테 갖다 줘요. 그렇죠? 근데 중앙은행 보면 하면 야, 그 채권 그냥 불태워버려라. 불태워버리라면 국가채무가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MT는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돈을 함부로 한국은행 찍은 돈을 함부로 쓰면은 환율 조작국에도 걸릴 뿐더러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채 해결 방법은 한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마도 인플레이션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극단적인 거는요, 인플레이션이 극단적인 것은 뭔가 하면 전쟁입니다. 전쟁하면은 인플레이션이 팍 뛰어, 부채 없어져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써서는 이제 곤란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질적 완화와 양적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것이 전부 다 부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하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 뾰족한 방법은 결국 뭐요? 터지는 겁니다. 터지면 버블이 이제 터지는 방법밖에 없는데 과연 버블이 터질지 아니면은 현재 각국의 나라들이 잘 대처를 할지 그것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